도쿄의 작은 식당 한 곳에 문이 열렸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일본의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그 식당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 테크비전의 최고 경영자인 박지은은 피로에 지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32세의 그녀는 14시간의 비행과 연속된 미팅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일본인 종업원 유키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유키는 길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어로 물었다. 테이블 하나 원하세요? 지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다. 도쿄의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오랜 시간 커피만 마시며 버텨온 그녀의 위장은 이미 항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메뉴를 들여다보았지만 일본어로 쓰여진 글자들이 그녀의 피로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영어 메뉴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유키는 친절하게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었다. 지은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메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호흡이 빨라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녀는 메뉴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괜찮으세요? 유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한국어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약제 가방에 약이. 그러나 식당의 누구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키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저 아시아 여자 뭐지? 히스테리인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지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힘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즈니스 카드, 화장품, 그리고 작은 약통이 바닥에 흩어졌다. 누구 의사 없어요? 유키가 영어로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완벽한 한국어였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유키의 뒤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일본인 소녀가 나타났다. 금발의 그 아이는 지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물었다. 호흡이 힘드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쿠라, 뭐 하는 거야? 유키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지은의 곁에 있었다. 엄마, 이 아주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공황 발작 같아요. 사쿠라가 일본어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지은에게 말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지은은 소녀의 지시를 따르려 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약, 제 가방에. 지은이 간신히 말했다. 사쿠라는 재빨리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중에서 작은 약통을 찾아냈다. 그녀는 약통을 열어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사쿠라가 일본어로 소리쳤다. 유키는 급히 물을 가져왔다. 지은은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다. 사쿠라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계속 천천히 숨을 쉬세요. 식당의 분위기가 변했다. 모두가 이 작은 소녀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라워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유키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딸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119에 전화해. 누군가 소리쳤다. 유키는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식당에 도착했다. 사쿠라는 놀라운 의학적 정확성으로 지은의 증상을 구급대원들에게 일본어로 설명했다. 이분은 공황 발작을 겪고 계세요.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있어요. 약을 드셨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구급대원들은 지은을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사쿠라는 계속해서
한국어로 지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말을 이해해준 이 작은 소녀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고마워.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지은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사쿠라는 지은의 가방에서 떨어진 비즈니스 카드를 주었다. 그 카드에는 테크비전 최고 경영자 박지은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쿠라는 그 카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모두의 시선은 이제 사쿠라에게 쏠렸다. 유키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사쿠라, 너 어떻게 한국어를? 유키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쿠라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그날 밤 유키는 딸의 방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사쿠라의 침대 밑에는 한국어 공책들이 가득했다. 깔끔하게 쓰여진 한글 글자들, 단어장, 그리고 문법 노트까지. 사쿠라는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한국어를 독학해왔던 것이다. 왜 말하지 않았니? 유키가 물었다. 사쿠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다른 애들은 모두 게임하고 놀 때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유키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그냥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을 뿐이야.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지은이 안정을 찾았으며 자신을 도와준 소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유키는 사쿠라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개인실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혼란스럽고 취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강인하고 우아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유키와 사쿠라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한국어로 말했다. 사쿠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이죠, 작은 천사. 유키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딸과 이 한국 여성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은 영어로 유키에게 말했다. 당신의 딸이 저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키는 미소 지었다. 사쿠라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도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다시 한국어로 사쿠라에게 물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사쿠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3년 전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그 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유튜브 채널을 보며 발음을 연습했다. 그녀는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펜팔 친구도 만들었다. 지은은 감탄했다. 19살 아이가 이런 열정과 헌신으로 언어를 배우다니. 그녀는 사쿠라에게 물었다. 다른 언어도 할 줄 알아요?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조금의 중국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이 아이는 단순한 언어 재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유키에게 영어로 물었다. 사쿠라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 초등학교에 다녀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죠.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새 명함 하나를 꺼내 유키에게 건넸다. 내일 식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쿠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유키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물론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그들이 병실을 나서려 할 때 지은이 다시 사쿠라를 불렀다. 사쿠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쿠라는 밝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병실을 나간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이었다. 그녀는 그 로켓을 열어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네가 알았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네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호텔 방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날의 일을 회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작은 소녀 사쿠라가 계속해서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다. 지은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비서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 씨,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취소요? 이사회 미팅이.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다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다. 그 안에는 7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김준호,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평범한 대학 교수였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러나 지은의 아버지 박상민 회장은 그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테크비전의 후계자가 무명의 교수와 연애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고 호텔을 나섰다. 그녀는 어제 방문했던 그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와 비서 없이 혼자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오픈 시간 전이었다. 유키는 식당 앞을 청소하고 있었고 사쿠라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가자 사쿠라가 먼저 알아보고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안녕, 사쿠라. 오늘은 기분이 어때? 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혼란스러운 여성이 아닌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우먼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키가 영어로 인사했다. 식당은 아직 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사실 식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당신과 사쿠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유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식당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다. 사쿠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먼저 자기소개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지은이 영어로 말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유키에게 건넸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한국의 테크비전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유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테크비전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제 사쿠라가 저를 도와줬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함을 느꼈어요. 지은이 계속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놀랍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보여준 의학적 지식도 일반적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쿠라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녀는 책을 많이 읽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아요. 지은은 사쿠라에게 한국어로 물었다. 학교는 어때? 재미있니? 사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래요. 가끔은 지루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은은 유키를 바라보았다. 제가 사쿠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요. 유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테크비전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죠. 사쿠라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유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어제 사쿠라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게다가 저도 한때는 사쿠라처럼 특별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제 재능을 발견하고 지원해준 사람이 없었죠. 저는 그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사쿠라는 엄마와 지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영어도 완벽하게 이해했다. 엄마, 나 가고 싶어요. 사쿠라가 일본어로 말했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유키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사쿠라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딸을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유키가 물었다. 서울에 있는 테크비전 교육원이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물론 당신도 함께 오셔야죠. 사쿠라만 보낼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해 드릴게요. 테크비전 직원 식당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그녀와 사쿠라에게 있어 꿈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다.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 연락처가 명함에 있어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사쿠라가 갑자기 한국어로 물었다.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뭔가 특별한가요? 지은은 놀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사쿠라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넌 내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 지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사쿠라는 고개를 기울였다. 누구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중요한 사람이야. 언젠가 이야기해줄게. 지은이 식당을 나선 후 유키는 사쿠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사쿠라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사쿠라가 물었다. 유키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사쿠라. 그건 큰 결정이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한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유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니? 네 아빠가 한국인이 아니었는데. 사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냥 끌려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유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 타나카 히로키를 생각했다. 그는 사쿠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떠났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 유키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일본인이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기로는. 하지만 가끔 사쿠라의 특정 표정이나 습관이 히로키와는 달라 보일 때가 있었다. 유키는 박지은의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유키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히로키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 사진, 편지,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유키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히로키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다. 유키는 그 여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 여학생은 박지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유키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는 히로키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항상 일기를 썼다. 유키는 히로키가 한국에 있었던 약 8년 전의 일기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오늘 새로운 튜터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다. 그녀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다. 나는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유키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에는 히로키와 지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알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벌 회장이었고 딸이 평범한 일본 유학생과 사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유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지은이 임신했다. 나는 기쁘지만 동시에 두렵다. 그녀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으로 함께 가서 새 출발을 하자고 했다. 지은은 내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예정이다.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히로키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다. 유키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히로키를 만난 것이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고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몇 개월 후 결혼했다. 그리고 사쿠라가 태어났다. 유키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사쿠라의 출생일, 히로키가 한국에서 돌아온 시점, 지은의 임신. 그녀는 사쿠라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사쿠라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유키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쿠라는 항상 히로키보다 그녀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쿠라의 눈과 인매가 박지은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럴 수가. 유키는 속삭였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박지은의 명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유키의 메시지를 받고 즉시 답장했다.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유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그녀가 뭔가를 눈치챘을까? 유키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사쿠라는 학교에 가서 함께 오지 않았다. 유키의 표정은 심각했다. 앉으시겠어요? 지은이 영어로 물었다.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사진에 있는 여자가 당신인가요? 지은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생이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서 있었다. 그 중에는 히로키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어떻게 이 사진을? 타나카 히로키를 아시나요? 유키가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름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누르려 했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전에. 유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제 남편이었어요. 사쿠라의 아버지죠.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히로키의 일기를 읽었어요. 유키가 계속했다. 당신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쿠라의 출생일을 계산해 보니 사쿠라는 지은이 속삭였다. 사쿠라는 당신의 딸인가요? 유키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왜 히로키는 저에게 돌아왔고 당신은?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히로키를 만났어요. 그는 교환학생이었고 저는 그의 한국어 튜터였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테크비전의 회장이었고 자신의 딸이 평범한 외국인 학생과 사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 연애를 했군요. 유키가 말했다. 네,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히로키는 기뻐했어요. 우리는 일본으로 도망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계획했죠. 그는 도쿄에 있는 작은 아파트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키가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히로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일본에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들렸어요. 유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히로키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잠시만요. 히로키는 당신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나요? 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한국에서의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고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그가 일본에 돌아온 직후에 만났고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몇 개월 후에 결혼했고 그 후 사쿠라가 태어났죠.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히로키가 그녀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히로키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키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사쿠라가 태어난 지 몇 달 후에 우리를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한다며 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미안하다는 짧은 편지만 남겼죠. 그 후로 그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히로키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먼저 그녀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유키와 사쿠라마저. 그래서 사쿠라는 어떻게 됐나요? 제 말은 임신 후에. 유키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는 물론 반대했죠. 그는 저에게 낙태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보스턴에 있는 친척 집에서 출산할 때까지 지내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이는요? 유키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출산 직후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저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제가 수면 상태일 때 아이를 데려갔어요.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심지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유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그런데 어떻게 사쿠라가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이밍이. 저는 계산해봤어요. 제가 출산한 때와 사쿠라의 출생일이 일치해요. 그리고 사쿠라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요. 그렇다면 히로키는 아이에 대해 알았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떠난 후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히로키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일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당신을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은도 그 점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다. 히로키의 갑작스러운 변심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을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유키의 눈이 커졌다. 당신의 아버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럼 히로키가 저를 떠난 것도 유키가 말을 이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 알 수 없어요. 두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키가 마침내 물었다. 세이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선 사쿠라가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해야 해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사쿠라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안한 그 교육 프로그램, 그건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단지 사쿠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사쿠라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녀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진짜예요. 테크비전은 정말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쿠라는 분명 그 자격이 있어요. DNA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제 개인 의사를 통해 비밀리에 할 수 있어요. 결과는 24시간 내에 나올 거예요. 유키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사쿠라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지은은 동의했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들은 그날 오후에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은은 자신의 의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호텔로 와서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했다. 사쿠라의 칫솔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지은도 자신의 샘플을 제공했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사쿠라가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7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며 살아왔다.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유키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사쿠라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쿠라는 항상 그녀의 딸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단어를 말했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가 나타나 사쿠라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유키는 사쿠라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의사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됐나요? 바트식이 군 9% 일치합니다. 사쿠라는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며 알려주세요. 유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사쿠라는 제 딸이 맞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키가 마침내 물었다며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 셋 다 함께요. 사쿠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예요.
그날 오후 지은은 유키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유키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유키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사쿠라의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녀가 놓친 딸의 성장 과정이 그 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사쿠라는 어디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유키가 대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유키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사쿠라는 똑똑해요. 그녀는 이해할 거예요.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유키는 차를 준비했다. 먼 사쿠라를 불러올게요. 유키가 말했다. 잠시 후 사쿠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지은을 보고 밝게 웃었다. 박 아주머니,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딸, 그녀가 7년 동안 찾았던 아이가 바로 여기 있었다. 안녕 사쿠라, 지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쿠라는 두 여성 사이에 앉았다. 그녀는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요? 사쿠라가 물었다. 유키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다. 사쿠라, 유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빠에 대해 기억하니? 유키가 물었다. 사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내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유키가 계속했다. 그는 한국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사쿠라의 눈이 커졌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유키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사쿠라, 내 아빠는 한국에서 저를 만났어. 정말요? 사쿠라가 놀라며 물었다. 네, 우리는 친구였어.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망설였다. 유키가 도움을 주었다. 사쿠라, 때로는 가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 그리고 그건 괜찮은 거야. 사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세운 말씀이세요. 지은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쿠라, 나는 네 생물학적 어머니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사쿠라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키를, 그리고 다시 지은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쿠라가 마침내 물었다. 유키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박지은 씨가 너를 낳았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우리가 너를 키웠지. 사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사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유키가 재빨리 대답했다. 나는 항상 네 엄마야. 너를 키우고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 사람이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키 씨는 네 엄마야, 사쿠라. 나는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사쿠라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왜 저를 포기했어요?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사쿠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포기한 게 아니야, 사쿠라.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너를 다른 가족에게 보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왔군요. 사쿠라가 말했다. 그래, 유키가 대답했다. 우리는 너를 우리 딸로 입양했어. 그리고 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사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인가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유전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도요. 저는 수학을 정말 좋아해요.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도 어릴 때 수학을 정말 좋아했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사쿠라의 눈이 빛났다. 저도 커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쿠라가 물었다. 유키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야. 유키가 말했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서울로 와서 살자고 제안했어. 거기서 사쿠라는 특별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유키 씨는 새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게 되나요? 사쿠라가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분명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사쿠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스쳤다. 저는 항상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2명의 엄마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마이코는 새 아빠가 생겼는데 그래서 2명의 아빠가 있어요. 그녀는 그게 2배로 좋다고 말했어요. 유키와 지은은 사쿠라의 순수한 반응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사쿠라가 물었다. 유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이 내게 최선일 것 같아. 사쿠라는 기쁨에 차서 뛰어올랐다. 야호, 저는 한국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진짜 한국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은은 딸의 열정에 감동했다. 사쿠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서울에 가면 제 할아버지도 만나게 되나요? 사쿠라가 물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아버지 박상민 회장은 완고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사쿠라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언젠가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서울에 정착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해. 그리고 아빠는요? 사쿠라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아빠도 찾을 수 있을까요? 유키와 지은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은 히로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 노력해볼게. 유키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은 대기업의 사장이잖아요. 사쿠라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사쿠라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한국에 대해, 테크비전에 대해, 그리고 지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지은은 기꺼이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식사 후 사쿠라는 자기 방으로 가서 한국어 책을 가져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자신의 공책을 보여주었다. 깔끔하게 쓰여진 한글 글자들, 단어장, 그리고 문법 노트까지. 지은은 감탄했다. 네가 이걸 모두 혼자서 했다니 놀라워. 지은이 말했다. 사쿠라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지은이 동의했다. 사쿠라가 잠자리에 들고 난 후 유키와 지은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쿠라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놀라워요. 유키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의 지능은 분명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그녀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항상 질문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녀는 이미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테스트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IQ 테스트와 적성 검사요. 테크비전의 영재 프로그램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서울로 가는 계획은 진행하는 건가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네. 저는 사쿠라에게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사쿠라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유키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지은이 물었다. 도쿄를 떠나는 것은 큰 변화일 텐데. 유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이 식당에서의 일은 그저 생계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쿠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테크비전에서 당신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마련할게요. 단순한 식당 일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요. 유키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직업은 필요 없어요. 그저 사쿠라와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녀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은 유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적으로 여겼을 텐데. 저는 사쿠라를 사랑해요. 유키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서울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은은 테크비전의 법무팀에 연락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사쿠라와 유키의 비자, 새 집, 학교 등록,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했다. 그리고 히로키는요? 유키가 갑자기 물었다. 그를 찾을 계획이 있나요?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있어요. 사쿠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히로키가 왜 우리 모두를 떠났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테크비전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고의 민간 조사관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를 찾을 거예요. 유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히로키가 그들을 떠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까? 그가 정말 그들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날 밤 지은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딸과 7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히로키라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왜 그들을 모두 버렸는가? 호텔 방에 도착한 지은은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열어 히로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너를 찾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한 달 후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 지은은 창문 앞에 서서 한강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지난 몇 주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지은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사쿠라가 밝게 웃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은 엄마. 사쿠라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사쿠라가 그녀를 지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안녕, 사쿠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지은이 물었다. 사쿠라는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이 기쁘게 말했다. 사쿠라 뒤에서 유키가 들어왔다. 그녀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학교에서 스타가 됐어요. 유키가 영어로 말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재능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트 결과가 정확했네요. 사쿠라의 IQ는 180이 넘는다고 했어요. 사쿠라의 IQ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초영재로 분류되었다. 지은은 즉시 그녀를 테크비전의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 학교 교육과 함께 추가적인 고급 교육을 제공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지은이 사쿠라에게 말했다. 사쿠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누구요? 내 개인 비서인 김민수 씨야. 그는 히로키, 네 아빠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사쿠라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아빠에 대한 소식이 있나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어.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어. 지난 몇 주 동안 지은은 히로키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최고의 민간 조사관들을 고용했고 테크비전의 자원을 활용했다. 그러나 히로키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가 일본에서 사라진 이후로 그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지은이 문을 열자 김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들어오세요, 민수 씨. 지은이 말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쿠라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쿠라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저씨. 그들은 모두 거실에 앉았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시작했다. 타나카 히로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7년 전 사쿠라가 태어난 지 몇 개월 후에 도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일본 내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일본을 떠난 건가요? 유키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는 당시 다른 이름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으로요? 어떤 이름으로요? 김준호라는 이름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준호. 그 이름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그것은 히로키가 한국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한국식 이름이었다. 그를 찾았나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찾았습니다. 그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유키의 눈이 커졌다. 히로키가 교수라고요? 네, 꽤 유명한 언어학 교수입니다. 민수가 설명했다. 그는 다국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어요.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히로키, 아니 김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유키와 사쿠라를 버렸을까? 더 알아낸 것이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넘겼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해왔어요. 그리고 민수는 망설였다. 말씀하세요. 지은이 촉구했다. 그는 또한 타나카 유키와 타나카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개인 조사관들을 여러 차례 고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우리를 찾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왜 떠났던 거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이메일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7년 전 김준호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지만 IP 주소를 추적했을 때 테크비전의 서버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테크비전이요? 네.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키가 당신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녀와 아이를 위해 떠나십시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유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스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상민 회장. 그리고 비슷한 이메일이 유키 씨에게도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가 계속했다. 아마도 히로키가 그녀를 떠났다는 내용으로요. 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히로키가 남긴 편지는 있었어요. 그가 떠나는 날 아침에 발견했죠. 그 편지 아직 있으세요? 지은이 물었다.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쿄 아파트에 있어요. 제 중요한 물건들과 함께요.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은이 부탁했다.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유키는 동의했다. 이번 주말에 도쿄에 가서 가져올게요. 사쿠라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지은은 사쿠라에게 미소 지었다. 그런 것 같아, 사쿠라.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속인 것 같아. 그 누군가가 할아버지인가요? 사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은은 놀랐다. 사쿠라는 정말 영리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은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해.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에 연락해 김준호 교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이요? 어디서요?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를 만나야겠어요. 저도 가요. 사쿠라가 외쳤다. 유키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어, 사쿠라.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 사쿠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은은 사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이야. 약속할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사장님.
고마워요, 민수 씨. 지은이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민수가 떠난 후 지은, 유키, 그리고 사쿠라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사쿠라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빠에 대해 질문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정말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 지은이 말했다. 그리고 너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언어를 좋아하는 거군요. 사쿠라가 기쁘게 말했다. 식사 후 사쿠라는 잠자리에 들었다. 유키와 지은은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유키가 말했다. 히로키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속았던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속았어요. 내 아버지에 의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제 아버지는 항상 통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원했죠. 테크비전의 후계자인 제가 평범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하는 것은 그의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키가 물었다. 우선 히로키, 아니 준호를 만나야 해요. 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하고 그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기회를 줘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버지와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유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지 않아요? 지은의 눈의 결의가 빛났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쿠라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유키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당신도요, 유키. 당신은 혼자서 사쿠라를 키웠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다가올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히로키, 아니, 준호와의 재회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것이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다시 한번 그녀의 목걸이를 열어 히로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기억할까?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그녀는 서울 그랜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주말에 열릴 언어학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김준호 교수는 토요일 오후에 다국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지은은 그 강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준호를 7년 만에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또한 주말 동안 유키가 도쿄에 갔다가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키는 히로키가 남긴 편지를 가져올 것이다. 그 편지가 이 모든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이 될까?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행복을 찾아야 했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해야 한다고 해도. 토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한 옷. 결국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원피스를 선택했다. 오늘은 테크비전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준호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을까? 준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지은은 사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사쿠라. 잘 잤니? 네, 지은 엄마. 사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졸린 듯했다.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그래. 오늘 그의 강연을 들으러 가. 그 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아볼게. 저도 가고 싶어요. 사쿠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먼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 너무 갑작스러우면 그가 당황할 수 있거든. 알겠어요. 하지만 꼭 아빠한테 제 얘기 해주세요.
제가 언어를 좋아하고 수학도 잘하고 한국어도 할 줄 안다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게. 그는 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택시를 타고 서울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어학 컨퍼런스는 꽤 큰 행사인 듯했다. 지은은 리셉션에서 등록을 하고 컨퍼런스 일정표를 받았다. 김준호 교수의 강연은 오후 2시에 메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금은 아직 오전 10시였다. 그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강견들도 들어보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메인홀로 향했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기로 결정했다.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홀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준호 교수는 분명 학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인 듯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와 다음 연사를 소개했다. 다음은 김준호 교수님의 다국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강연입니다. 김준호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다국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여러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언어 습득의 자연적 접근법은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한 남자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김준호 이전의 타나카 히로키였다. 그는 여전히 지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7년 만에 그녀는 다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첫사랑 사쿠라의 아버지. 준호는 강견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은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그는 다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글로벌 시대에 언어 능력이 갖는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다국어, 환경은 인지 발달과 문화적 이해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은은 그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이론은 사쿠라의 경우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사쿠라는 어린 나이에 여러 언어를 습득했고 그것이 그녀의 지적 발달을 촉진시킨 것 같았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고 준호는 모든 질문에 지적이고 통찰력 있게 대답했다. 지은은 손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준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네, 뒷자리. 준호가 말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수님, 언어 습득이 유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언어에 재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비슷한 재능을 보일 확률이 높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갑자기 지은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깨달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질문은 그가 말을 더듬었다. 네, 언어 능력에는 분명히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언어 재능은 일정 부분 유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소, 특히 조기 노출과 교육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준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더 이야기하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준호는 마지막 질문자와의 대화를 마쳤다. 홀은 점점 비어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시 지은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왔다. 지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안녕 준호, 아니 히로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7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당신을 찾았어요. 지은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찾았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유키와 그리고 아이를 알아요. 지은이 말했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그들은 호텔 내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은 커피를 주문했다. 둘 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로서 몇 개월 후에 한국신문에서 박상민 회장의 딸이 사고로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나이와 상황이 일치했어요.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그런 기사가 있었다고요? 네,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것을 조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지은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가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유키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비슷한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준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우리의 삶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유키와 사쿠라의 삶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유키와 사쿠라, 당신은 그들을 찾았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연히요. 한 달 전 내가 도쿄에 출장 갔을 때 식당에서 공황 발작을 겪었어요. 그리고 사쿠라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사쿠라가 한국어를요? 어떻게? 그녀는 독학했어요. 3년 동안 비밀리에. 그녀는 언어에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도요. 그녀의 IQ는 180이 넘어요. 준호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빛났다.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어때요? 잘 지내나요? 네, 그녀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해요. 유키는 그녀를 아주 잘 키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떠난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유키는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그들을 떠난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보낸 이메일 때문에 나는 유키가 정말로 나를 떠나길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후에는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나는 도쿄를 떠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찾으려고 했군요. 지은이 말했다. 네, 계속해서요. 하지만 유키가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타나카 유키로 살고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울에 있어요. 나와 함께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서울에요, 지금? 네, 우리는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사쿠라는 테크비전의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유키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여기 있다고요?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사쿠라는 당신의 딸이기도 하지만 나의 딸이기도 해요. 준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임신했어요, 준호. 당신이 떠난 후에 내 아버지는 나를 미국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사쿠라예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앉았다. 그래서 유키가 사쿠라를 입양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유키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사쿠라가 당신의 이전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어요. 사쿠라는 분명히 우리의 딸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믿기지 않아요. 내 딸이 이 모든 시간 동안 유키와 함께 있었다니.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니.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선택인가요?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될 것인지. 사쿠라는 이미 2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버지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쿠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네, 그녀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 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그들이 당신을 만나게 해줄게요. 준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침내 준호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친절하고 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들의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집에 도착하자 사쿠라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사쿠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만났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만났어. 그리고 그는 오늘 저녁에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사쿠라는 기쁨에 차서 펄쩍 뛰었다. 정말요? 와, 저 준비해야 해요.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키는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방금 도쿄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를 만났군요. 유키가 말했다. 어땠어요? 그는 여전히 준호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찾고 있었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그이네. 당신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그는 준호에게 당신이 그를 떠나길 원한다고 말했고 내게는 준호가 나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믿게 했어요. 유키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히로키가, 아니, 준호가 오늘 온다고요? 네, 저녁 식사 때요. 그는 사쿠라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도요.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히로키가 떠날 때 남긴 편지예요. 지은은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짧았다. 유키에게. 미안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너와 사쿠라를 사랑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히로키. 글씨체는 분명히 준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조된 편지였다. 이것도 내 아버지의 작품이군요. 지은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에게. 지은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를 만나러 갈 거예요. 내일.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유키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그는 위험한 사람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제 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쿠라는 흥분된 상태로 돌아다니며 도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너무 기뻐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사쿠라가 문으로 달려갔다. 기다려, 사쿠라, 지은이 말했다. 내가 먼저 문을 열게.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사쿠라에게 향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딸, 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준호와 사쿠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쿠라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사쿠라,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사쿠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준호의 목을 껴안았다. 아빠.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지은과 유키도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준호가 속삭였다. 매일 생각했어. 사쿠라는 준호에게서 살짝 물러나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빠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 풀어진 듯했다. 들어오세요.
유키가 말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호는 일어서서 유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유키, 너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키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속았던 거예요.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지은과 유키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한국 요리와 일본 요리가 섞인 특별한 메뉴였다. 사쿠라는 준호 옆에 앉아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아빠는 무슨 일을 해요? 언어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저도 언어를 좋아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준호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표정으로 사쿠라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가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줄 알다니 놀라워. 나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지.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쿠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식사 중에 그들은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지은이 죽었다고 믿은 후 어떻게 절망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키와 사쿠라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유키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찾을 때 다른 이름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떠난 후 유키가 히로키의 성을 버리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즈키 유키로 찾고 있었죠. 유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결혼 전 성은 스즈키가 아니에요. 타나카가 내 본래 성이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자신을 스즈키 유키라고 소개했어요.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그때 내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의 성이 스즈키였어요. 손님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리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성을 빌려 사용했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잘못된 이름으로 찾고 있었군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것이 중요해요. 사쿠라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색깔, 책, 모든 것. 아빠도 수학 좋아해요? 사쿠라가 물었다. 준호는 웃었다. 사실 나는 수학에 그다지 재능이 없었어. 그건 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 수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지.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거군요. 사쿠라가 기쁘게 말했다. 저는 학교에서 수학 시험에서 항상 만점을 받아요. 그거 참 자랑스럽구나. 준호가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사쿠라. 식사 후 사쿠라는 자신의 방으로 준호를 안내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 공책, 그리고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지은과 유키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유키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는 항상 그랬어요. 친절하고 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사쿠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유키가 말을 이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사쿠라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나요? 지은은 놀란 듯 유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7년 전에 헤어졌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우리는 둘 다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다시 보니 예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유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예전의 감정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쿠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키는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사쿠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해요. 그때 사쿠라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사쿠라는 기쁨에 차 있었고
준호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사쿠라가 자신의 한국어 공책을 보여줬어요. 준호가 말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그녀의 문법과 어휘력은 성인 수준이에요. 그녀는 특별해요. 유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항상 그랬어요. IQ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사쿠라는 초형제로 분류됐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그녀의 IQ는 180이 넘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테크비전의 영재 프로그램에 그녀를 등록시켰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그를 만나러 갈 계획이에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제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사쿠라는 준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항상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밤이 늦어지자 사쿠라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약속할게. 사쿠라가 잠든 후 세 어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 부산에 있는 내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 올 수 있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여기 대학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쿠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될까요? 유키가 물었다. 당신의 경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쿠라가 더 중요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7년을 놓쳤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도 동의했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당신의 명성과 경력이라면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준호가 서울로 이사 오면 그들은 어떻게 사쿠라의 양육을 분담할 것인지, 어떤 주거 형태가 좋을지 등을 논의했다. 사쿠라는 현재 지은 씨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유키가 설명했다. 우리도 그 근처에 살고 있고요. 나도 그 근처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러면 사쿠라가 학교에 다니기 편할 테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복잡한 주제로 이어졌다. 세 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은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사쿠라가 사랑받고 지원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유키와 준호도 동의했다. 그들은 모두 사쿠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가 말했다.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돌아올게요. 그들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유키는 준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히로키. 아니, 준호. 나도 마찬가지야, 유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쿠라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내 삶의 빛이었어요. 준호는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일 박 회장을 만날 때 조심해요. 준호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에게 전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울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준호는 떠났고 지은과 유키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 CEO 그리고 어머니였다. 갔다 올게요. 그녀가 유키에게 말했다. 사쿠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지은은 테크비전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 박상민 회장은 여전히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영 결정은 지은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7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그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박 사장님,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시간 후 아버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몇몇 임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박상민 회장이 나왔다. 그는 딸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렴.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았고 지은은 그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니? 박 회장이 물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타나카 히로키에 대해, 그리고 제 딸에 대해.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발,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저는 김준호 교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 사쿠라도 찾았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연이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운명이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도쿄에서의 공황 발작, 사쿠라와의 만남,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한 모든 진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와 히로키 그리고 유키를 속였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설명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지은이 마침내 물었다.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박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지은이 본 무언가가 있었다. 후회였을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일본인 유학생은 내게 어울리지 않았어. 너는 테크비전의 후계자였어.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어. 그것은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은 제 인생이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넌 아직 어렸어. 박 회장이 고집을 부렸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아버지는 제 아이를 빼앗아 갔군요. 그리고 히로키에게 거짓 이메일을 보내고 저에게도 거짓 이메일을 보냈군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죽었다는 거짓 기사까지 냈다고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저는 제 가족을 찾았어요. 제 딸,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미쳤구나. 박 회장이 마침내 말했다. 그 남자와 다시 만나다니, 그 여자와 아이를 네 인생에 끌어들이다니.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 유키는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니? 모두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요. 박 회장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넌 테크비전의 CEO야. 넌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성인이고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넌 더 이상 이 회사의 CEO가 아니야. 박 회장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그럼 이사회에 말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 회사를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제가 떠나면 주가가 얼마나 폭락할지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테크비전은 제 회사예요.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지은이 계속했다. 아버지는 제 가족을 받아들이고 사쿠라의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요. 선택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박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후회,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공포. 시간을 드릴게요, 아버지.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사쿠라는 잘하고 있고 그녀는 할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은은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가슴은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말했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물었다. 잘 됐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가족을 만들었어요. 사쿠라, 당신, 나 그리고 유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호의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함께 할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는 서울로 이사 왔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기꺼이 수락했다. 그는 지은의 아파트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구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사쿠라는 주중에는 지은과 유키와 함께 지냈고 주말에는 준호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그들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식사, 영화 또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상민 회장이 지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버지, 지은이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내 손녀를 만나고 싶구나.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정말요?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난 이제 늙었어. 나는 네가 행복한 것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내 손녀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쿠라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니? 아버지는 그녀에게 진실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더 이상의 거짓말, 더 이상의 조작, 더 이상의 통제는 없어요. 그녀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어야 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해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마. 그 주말 사쿠라는 처음으로 그녀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사쿠라의 밝은 성격과 지적인 대화는 곧 박 회장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손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아이구나. 박 회장이 나중에 지은에게 말했다. 그녀는 너를 닮았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닮았어요. 나, 준호, 그리고 유키까지.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본 여성, 그녀도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녀가 사쿠라를 그렇게 잘 키운 것에 감사해야겠구나. 네, 그래요. 우리는 모두 유키에게 감사해요.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점점 더 강한 가족이 되어갔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가족이었다. 사쿠라는 3명의 부모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녀의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그녀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유키와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그들은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지은은 그들을 위해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는 준호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공유했던 과거와 그들이 함께 만든 놀라운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쿠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국제언어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녀의 모든 가족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사쿠라가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 좋은 아이예요. 지은, 유키, 준호 그리고 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아니야, 사쿠라,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너가 있으니까. 사쿠라의 미소는 밝게 빛났다. 그 미소 속에 그들은 모두 희망을 보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에 대한 희망. 과거의 오해와 속임수 그리고 분리는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작은 소녀의 놀라운 언어 재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던 그 일본 소녀가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알아보고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그 소녀가 그들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시켰다. DA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은 사쿠라, 유키와 준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스토리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